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대가 되고 싶은 의사 김지혜입니다. 우리는 암이나 당뇨병 같은 큰 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랫동안 미세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진정한 건강 관리는 이미 구조가 망가진 뒤에 시작하는 치료가 아니라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그 미세한 신호, 즉 미병, 웨이빙의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질병은 수년에 걸쳐 축적된 사소한 잘못들의 결과물이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가 더부룩하며 어깨가 늘 결리는 그 모든 불편함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에 적힌 기준치 혹은 참고치라는 숫자의 함정을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절대적인 건강 수치가 아닌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포함되는 통계적 범위일 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그 평균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건강함을 의미할까요? 공복 혈당이 99가지, 기준치라고 해서 98, 97이 나오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몸이 당뇨 전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구조가 한번 망가져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다시는 예전에 건강했던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한 미병의 단계에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을 하나의 과수원을 지탱하는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양이 바로 우리의 혈액과 혈관입니다. 토양이 기름지고 비옥하다면 그곳에서는 달고 맛있는 건강한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다. 하지만 그 토양이 중금속 발암물질, 활성산소 기름때로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곳에서는 고혈압 당뇨암이라는 병든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치료법은 그 병든 열매를 잘라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크고 무서운 병의 열매가 다시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양, 즉 우리 혈액의 성분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24시간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음식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으로 살아보십시오. 몸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해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단 일주일만이라도 나쁜 음식을 끊고 신선한 채소와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워보십시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을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곤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지방이라 하고 액체 형태인 것을 오일 또는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고체 형태의 포화지방은 주로 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나 치즈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과 파뮤나 코코넛, 오일 같은 일부 식물성 지방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진짜 주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이며 포화지방은 그 누명을 쓴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중간사슬 지방산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영양실조나 기력 저하를 겪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을 훨씬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불포화지방산, 즉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방산의 균형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 독일의 것은 요법에서는 이 오메가3를 보충하기 위해 아마씨유를 처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씨유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오메가3의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섭취하지만 저는 신선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고 확신합니다. 암 환자의 식이 처방에 있어 지방과 오일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아마씨유와 들기름만큼은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를 따로 보충해 주셔야 영양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섭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열빛 산소와 만나면 산패되어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들기름은 들깨를 고온에서 볶아 압착하기 때문에 그 고소한 향이 강할수록 이미 많은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산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냉압착한 신선한 들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큰 병에 든 들기름을 개봉하여 오래 두고 먹으면 산소와 계속 접촉하여 산패가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포장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통들깨를 직접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드시거나 모든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라고 권합니다. 만약 샐러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들깻가루 한 스푼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혈당 지수, 당 지수를 낮추는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6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콩기름, 참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 대부분의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메가6은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섭취 비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를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를 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9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에 풍부합니다. 이 기름들은 샐러드 드레싱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유는 당 지수가 10 정도로 매우 낮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병을 낫게 하고 어떤 음식 하나가 암을 예방하는 그런 마법 같은 식재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고 어떤 순서와 시간에 어떻게 보관해서 먹느냐 하는 전체적인 식사의 패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 무엇을 먹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영양상담에서는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거대 영양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 중 거대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대 영양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미세 영양소를 통해 암세포는 굶겨 죽이고 정상세포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를 태우는 주발전소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는 단백질과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세포와 같은 일부 중요한 세포들은 오직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상 발전기를 돌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겠다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를 굶기려다 건강한 정상세포와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핵심은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암 검사에 사용되는 PET-CT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PET 검사 시 주사하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에너지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세포, 즉 힘세고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빼앗아 먹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포도당 주사처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탄수화물은 그 에너지가 대부분 암세포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깎아낸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그리고 각종 첨가물로 만들어진 정제 탄수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좋은 탄수화물은 섭취했을 때 혈당을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공급되는 에너지는 우리 몸의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에게 골고루 분배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아무리 많다 한들 전체 세포의 1%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 에너지의 99%는 정상세포에게 가고 단 1%만이 암세포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좋은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의 약 80%는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덕분에 채소 속 탄수화물은 매우 천천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탄수화물은 철저히 배제하고 좋은 탄수화물인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은 그 자체로 완전 식품에 가깝지만 채소는 불완전 식품입니다. 현미에 없는 영양소는 당근에 있고 당근에 없는 것은 시금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채소만 편식하면 반드시 영양 결핍이 오게 됩니다. 첫째,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둘째, 전체식을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껍질째 통째로 드셔야 그 안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은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식이 가진 이로운 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운을 내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남으면 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해 둘 수 있지만 구성 성분인 단백질은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은 매일 소실되는 만큼의 단백질, 즉 머리카락이 빠지고 각질이 벗겨지는 등의 손실분만 보충해주면 충분합니다. 보통 자기 몸무게 1kg당 0.5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며 이는 여성은 하루 30에서 40g, 남성은 40에서 50g 정도에 해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된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고 부패하여 오히려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벽돌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포화지방이 분리되지 않아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지만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보충할 수 있으며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항암 치료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소화 흡수가 용이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일정량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식이 처방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으며
개인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또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한 식이요법의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보답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식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식재료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의 틀을 짜야 합니다. 물론 나쁜 음식을 먼저 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저는 흔히 500우바이 식품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제된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입니다. 더 나아가 짜고 달고 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신선한 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레시피 중에서도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수프입니다.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하여 파, 마늘,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단호박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약한 불에 2시간 정도 푹 끓인 뒤 믹서에 갈아채에 걸러 만든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고 보관도 4, 5일 정도 가능하여 실용적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바나나나 레몬즙을 추가하여 맛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제한거슨요법은 독일 의사인 막스 것은 박사가 개발한 식이요법을 우리나라와 현대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것은 박사가 활동하던 1940년대에는 항암 방사선과 같은 치료법이 없었기에 그는 오직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조절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스스로 식이요법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식과 암 치료를 위한 치료식은 그 강도와 프로토콜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거슨요법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생리학적, 생화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과학적인 관리하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원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생화학적 관점에서 채소 속의 수많은 유효 성분을 손실 없이 최대한으로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조절하여 세포 속 독소를 배출시키고 해독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가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거의 오리지널 거슨요법은 하루에 13번씩 녹즙, 당근즙 샐러드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 먹어야 했기에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제암거슨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1년간의 연구 끝에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현대적인 프로토콜을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항암이 불가능한 암 환자의 경우 하루에 여성은 외서 6kg, 남성은 7에서 9kg의 채소를 샐러드 구이, 찜 주스 수프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게 합니다. 또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곡물, 현미, 귀리 등을 주식으로 하며 모든 식사 전에 반드시 커다란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도록 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으로 드레싱을 하고 식물성 단백질, 두유, 나토, 두부 등 과 견과류를 곁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총 2000cc의 야채 주스를 10번에 나누어 물처럼 마시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칼로리 과잉 없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이라는 위험인자, 그리고 면역력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다행히도 암은 다른 대사 질환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나머지 위험인자와 면역력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3번의 다른 암을 겪고도 식이요법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 수술이 불가능했던 췌장암을 극복하고 5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절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 속에서 못할 이유만 찾아냅니다. 대학에서 표준 치료만 받는 사람과 거기에 더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통계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에 대해 오해하고 분노하십니다. 왜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작년에는 괜찮다더니 올해는 왜 말기암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모든 검사가 민감도와 특이도 면에서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통해 교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세포가 영상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크기인 최소 1mm 이상으로 자라는 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크기보다 작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하시라고 권하는 검사와 굳이 할 필요 없는 검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방사선 피폭량에 비해 얻는 정보가 적은 검사들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 대신 CT를 찍거나 특별한 증상 없이 관상동맥 CT나 뇌 CT를 찍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전신척추 MRI 같은 검사도 불필요합니다. PET-CT, PET-CT 역시 방사선 피폭량이 막대하고 스크리닝 검사로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암 진단 후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가 꼭 추천하는 검사는 첫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방사선 피폭이 전혀 없고 비용도 저렴하며 갑상선 유방 복부 등 많은 장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가정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매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뇌 MRI가 아닌 뇌 MRA입니다. 뇌의 구조가 아닌 뇌혈관을 보는 이 검사는 터지면 치명적인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40대가 되면 평생에 한 번은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국가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반드시 추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조직과 장기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노력과 함께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 위한 건강검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병은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